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행저 스님의 법어집인 상당 법어집인 본지풍광의 제3치기인 뜰 앞에 잣나무 세 번째 시간이자 뭐 최종편이 될 것 같습니다. 해봐야 알겠지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 시간에 우리 두 편의 영상을 하면서 이제 뜰 앞에 잣나무는 최초구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최초구로서 우리 청정법신의 자리를 드러내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청정법신의 자리는 완벽한 해체와 그리고 완전한 얽힘이 동시에 공존하면서 전체로서 하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됐죠. 사실 그것을 갖다가 일단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죠. 정득한다. 근데 정득이란 말은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얻을득자가 되니까요. 흔히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표현하는데 그거는 어폐가 있고 깨달음에 이른다. 깨달음에 다다른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증명하여서 깨닫는다 이러니까 정오라는 말이 우리가 누굴 정오한다라는 그 어감하고 똑같긴 하지만 어쨌든 증명할 정자에다 깨달을 오자로 정오한다. 그리고 혹은 요달한다. 그죠? 뭔가를 요달한다.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제, 즐겨 쓰는 표현은, 칭견한다. 우리 자성, 즉, 청정법신을 칭견한다. 우리가 큰 스님을 칭견한다. 부처님을 칭견한다. 성인을 칭견한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요. 그래서 그 청정법신을 요달한, 즉, 완벽하게, 칭견한 그 경험, 달리 이야기하면 그 자리에 딱 들면은 제가 지금 그러니까 현대적 용어로 지금 표현한 일체의 모든 개체들이 완벽하게 해체되어서 그 완벽하게 해체된 그 존재들이 다시 완전하게 서로 얽혀가지고 밀밀하게 존재하는 그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 그냥 알게 됩니다. 그냥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 이제 제가 한 몇 년 전에 통도사를 한번 갔습니다. 통도사를 공부하러 간 게 아니고 그냥 막 이래 뭐라 그럽니까 뭐 구경 삼아 이렇게 갔는데요. 그 통도사에 뭐 물론 저 해인사의 홍유동도 뭐 굉장히 웅장하고 좋지만 뭐 통도사도 그 규모는 아니라 하더라도 뭐 상당히 좋습니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내천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데 거기서 뭐 햇살이 굉장히 이렇게 밝게 확 내리쬐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막 보니까 조그마한 꼬맹이들이 그 밑에 내려가가지고 계곡에서 막 놀고 있었어. 뭐 나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한번 내려갔죠. 내려가가지고 뭐 꼬맹이들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또 그 특유의 어떤 동심을 발휘해가지고 애들하고 놀기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햇살이 촥 비치는데 그 물이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보인 것도 아니고 흐르는 것도 아닌 정도의 아주 미세한 그러니까 살짝 어떤 흐름이 있는 우리 그 앞에서 뭘 봤습니까? 그 우리 천재 스님의 진창 가운데서 그러니까 바람이 연푸른 빛을 흔드니 하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러니까 가볍게 흔들리는 듯이 흐르는 그런 물. 뭐 굉장히 밝죠. 굉장히 맑고 밝고 막 이랬는데 그게 이제 밑에 그 바닥에 돌이 약간 붉은 그런 돌이었습니다. 그런 넓적한 돌이 있었는데 그 위로 그 물이 이렇게 싹 이제 아주 미세하게 흘러가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 맑고 밝은 햇살이 쫙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봤는데 그 밑에 바닥에 그 붉은 그 넓적한 바위에 뭐 이루 말로 형연할 수 없는 막 쉽게 말해서 얽힘 완벽한 얽힘 그러니까 겉으로 이래 보면은 그냥 물이죠. 그냥 물결이 있구나 이 정도인데 그 햇빛에 그냥 햇빛이 뚫으면서 들어가면서 쫙 드러내 보이는 그 개천의 물의 본질이 엄청나게 얽혀 있다는 이야기죠. 한번 여러분들이 아주 맑은 날, 뭐 통도사 그 계곡 같은 데 가가지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자리를 이렇게 한번
물색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고 있는 이것을 한번 경험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인연, 연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 어떤 장면이 이렇게 우리에게 뭔가 말을 해줍니다. 말을 해주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일체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해체된 그 어떤 상태에서 완전하게 얽혀가지고 하나로서 공존하면서 전체로서 일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그 어떤 장면에서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사실은 그거를 동영상으로 이렇게 찍어 왔는데요. 제 이 스마트폰의 연식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그 컴퓨터를 옮겨가지고 인코딩을 해보니까 그 화질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그냥 막 색이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느꼈던 그 어떤 그 어떤 감흥 어떤 그런 게 잘 안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도 보면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본적인 어떤 그 현상의 기본적인 그 장면은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 실제로 그러니까 자연과 과학이라는 게 그만큼 그러니까 자연이 빚어낸 그 현상과 그것을 갖다가 뭔가 옮기는 과학적인 어떤 도구가 또 그것을 갖다 재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사례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그 장면이 그렇게 안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통도사 그 개천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그 계곡에서 딱 직접 내추럴하게 딱 접했던 그 장면은 정말로 중도, 청정, 법신 뭐 많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는 어떤 그런 장면이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왜 이걸 또 강조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한 데 있어 가지고 뭐 그죠? 제가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뭐 그러니까 좌선을 하다가 아니면은 문득 뭐 어떻게 어묵동정 행주자와 무슨 일을 하다가도 혹은 뭐 자연을 찾았는데 그 자연에서 문득 제가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그런 어떤 뭐 경험 이런 것들을 이제 혹시 이게 뭐지 이랬을 때 그때 그 말 많던 그 그사가 한 그 이야기인가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제가 정말로 중요한 걸 뺐죠. 정말로 그 중요한 이야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안 하고 그냥 껍데기만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 완벽한 해체와 완벽한 얽힘이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것이 해체됐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는 온개공, 색즉시공 그 상태에서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했는데 내 육신이 온이 그대로 느껴져 이러면 아닌 겁니다. 그거는 그냥 막 조금 남다른 어떤 체험, 느낌 조금 더 깊이 가면 조금 약간 신기한 현상 이겁니다. 그걸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게 딱 왔을 때 내가 있나 없나부터 딱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내가 있나 없나를 인지를 해야겠다 할 때는 이미 그것은 그르친 겁니다. 이미 그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딱 들 때는 없네 부터 시작합니다. 솔직히 딱 하다가 그 자리에 딱 챙겨나게 되면 없어 아무것도 없네 이거부터 딱 시작이 됩니다. 근데 있나 없나 살필 때는 이미 아닙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죠? 있나 없나 살필 때는 이미 분별식이 돌았죠. 그죠? 그러니까 한 생각이 올라오면은 그냥 와르르 무너진다라는 그런 취의 말씀하고도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최초구를 가리키는 트라페 잣나무 이 취는 어쨌든 완벽한 해체와 완전한 얽힘 그리고 그냥 우리가 하나의 어떤 배경 지식으로 제가 정말로 부족한 어떤 그 지견에서 소견에서 이야기했지만 양자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 그것은 우리가 공부하는데 필요하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렇게 딱 챙기고 일단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그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칙에 들어갑니다. 본칙에.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다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조주스님에게 뜰 앞에 잣나무, 조사스리가 뭡니까?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라니까 이제 그 뜰 앞에 서 있는 잣나무 그 그림이 조사의 어떤 달마의 어떤 그 의중을 갖다가 취를 갖다가 드러냈다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보고 그 그림에서 뭔가를 즉 그림에서 찾으려 한다라는 이야기는 아르말이죠, 아르말이겠죠. 그러니까 그 그림이 딱 전하는 성철 스님 말씀도 하나 그 그림이 딱 전하는 그 깊숙이 들어있는 암호 밀령을 딱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림만 떡 보고 저게 저 그림이 무슨 의미지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훌라 칠 때 그런 말씀하죠. 제가 그 우리 명절 때 옛날에 워낙 훌라를 좋아하는 그 육촌 동생들하고 이렇게 한 번씩 할 때 보면은 그때 이제 즐겨 쓰는 말이 눈 돌아갔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 패가 이제 낭패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찐카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만약에 뭐 배팅하려고 돌았는데 보니까 이게 보니까 뭐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그 결정적인 카드인가 했는데 마지막 패를 딱 볼 때 이 눈동자가 싹 움직일 때는 이미 그 어긋났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 훌라를 아시는 분들은 그 훌라 할 때 그것을 갖다 그냥 그대로 돌리면 됩니다. 눈 돌았어. 벌써 뭡니까? 한 생각이 올랐다든지 눈동자가 흔들렸다든지 이럴 때는 이미 분별에 탁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뭐 불법을 이야기하면서 도법을 이야기하니까 도박법을 이야기하니까 좀 그렇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처음에 그 천재 스님의 진찬의 씀 묘사한 어떤 풍경을 쫙 이야기했고 그리고 다시 협산의 경계를 이야기했죠, 그죠? 그 협산의 경계는 사실 참고해 볼 만한 언구입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본칙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어떤 중이 조주 스님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조사가 저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조사스레이가 뭡니까? 하니까 조주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러니까 스님은 경계를 가지고 사람에게 보이지 마십시오. 뭐 도인 스님이 말이지 하면은 도를 이야기해야지 왜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핀잔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나는 경계를 가지고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경계 운운하는데 이 애송이 이 애송이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어떤 것이 그러니까 나는 경계를 가지고 말하지 않는다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은 이 스님이 다시 한번 그러면 다른 말로 해주시나 이런 생각에 다시 묻는 겁니다.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 오신 뜻입니까? 하고 이제 잔뜩 딱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시 저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뜰 앞에 잣나무니라 본칙인데요. 그 뒤에 성철 스님의 차거 요거는 좀 이따가 본칙을 다 이야기하고 난 뒤에 또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조주 스님은 조사스레이를 물었는데 조사스레이의 그 어떤 궁극은 청정법신의 자리를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우리의 본래 면목 여기를 갖다가 여쭈었는데 왜 저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느냐 이 이야기. 그런데 이제 뜰 앞에 잣나무라고 이렇게 답변을 내놓으실 때는 그 조사스레이라는 그 물음에 맞춰서 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갖다가 드러내는 표현이긴 하지만 뜰 앞에 잣나무라는 하나의 그 일종의 방편이죠, 그죠? 언어를 빌어서 그리고 어떤 자연을 빌어 가지고 이렇게 도를 갖다가 드러내는 하나의 방편인데 뜰 앞에 잣나무가 그럼 왜 뜰 앞에 잣나무라는 이 대상을 가지고 드러냈느냐 하면은 조사스레이라는 이 물음 때문에 그렇게 답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과 그리고 청정법신이라는 이 어떤 참 말을 하기 참 힘들죠, 그죠? 뭐 존재다, 자리다, 청정법신이란 존재다, 청정법신이란 자리다, 뭐 하여튼 뭐를 붙여도 좀 어색합니다. 아무튼 근데 그 청정법신이라는 어떤 그것과 그 다음에 조사스레이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물음이
전체적으로 하나로 원융돼 가지고 한 가지를 딱 드러내고 있기는 한데, 이제 그것을 갖다가 뜰 앞에 잣나무라는 어떤 그 방편을 해가지고 쓴 것은 나름 조주 스님이 도사스레이, 그러니까 달마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뭡니까? 라는 그 물음에 뜰 앞에 잣나무를 드러냈다. 이래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친견을 하면, 청정법신을 딱 친견을 하면은 뜰 앞에 잣나무라고 왜 했지? 하고 딱 조금 이제 그렇다 해가지고 바로 딱 친견하는 순간에 아 그래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한 거 알겠어 이럴 수도 있지만, 친견을 했는데도 뜰 앞에 잣나무라고 왜 했지, 이게 이제 조금 약간의 참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 하다 보면 청정법신의 그 어떤 친견한 그 자리에서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라는 이 도주 스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취가 없고, 뭐 또 이렇게 법문하시는 분도 있죠. 이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이 말에 끌리지 마라고 보통 하죠. 그죠? 왜? 승조 스님 말씀 따나 뜰 앞에 잣나무는 그게 실체가 아니고 그 자체가 도가 아니고 하나의 암호 밀명이다, 이렇게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라는 이 응구 용어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무의미하다. 그래서 뜰 앞에 잣나무라는 그 응구는 싹 지워버리고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한 조주 스님의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냐 그걸 참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사실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해서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청정법신의 자리에서 그 스님이라는 스님께서 던지는 그 물음이 인연이 되어서 그 자승이 인연을 만나서 불법의 도리를 업무소주 이생기심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쑥 드러낸 게 조주 스님의 뜰 앞에 잣나무니라라고 한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서 나왔냐를 참고해라는 거지, 뜰 앞에 잣나무 거기는 아무런 뜻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어디서 나왔는지를 참고해라, 이거는 맞죠. 이거는 맞는 말인데, 뜰 앞에 잣나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이 방편을 빌어서 도를 드러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성자 스님 말씀 따나 이 뜰 앞에 잣나무가 암호 밀명이니까. 그럼 암호는 뭐가 있습니까? 숨겨진 어떤 신호란 뜻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자체로 시그널이 있는 거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떡이니라 이랬다 해가지고 호떡은 아무 필요 없고, 호떡이라고 말한 운문스님의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말을 갖다 말의 원류인 청정자승을 참고해라,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호떡이라는 그 말 자체가 암호 밀명이란 이야기죠. 그 자체에 시그널이 있다, 시그널이. 그 호떡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서 운문스님께서 호떡이라고 왜 호떡을 들었을까 말이지. 그런데 그 이제 호떡에는 암호 밀명이 때문에 운문스님의 자신의 어떤 도와 살림살이를 그 호떡이라는 그 말에다가, 혹은 호떡이라는 그 어떤 하나의 물체에 실체에다가 담아가지고 내보이신 거예요. 담아가지고 이가 되죠.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 뭐 호떡이니 마른 똥막대기니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답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만약에 호떡을, 그러니까 모든 부처와 조사를 뛰어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랬는데 운문스님이 호떡이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그 호떡이니라고 한 운문스님의 그 청정자성을 갖다가 만해라, 참고해라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모든 조사와 부처를 갖다가 뛰어넘는 그것이 그 자리가 우리가 그냥 그
말이 나온 자리를 참고해라. 이건 뜰 앞에 잣나무 이거 청정법신을 갖다 참고해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런데 실제로 이 호떡은 청정법신을 혹은 청정법신만을 가리키고 있는 건 아니거든. 다른 취가 있거든. 다른 도리가 있거든. 그러기 때문에 호떡이다.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조사들께서 말을 딱 하셨을 때 그 말 뜻에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말씀은 맞는 말이죠. 그 뜰 앞에 잣나무니라라고 하는 그 조주 스님의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냐? 그 청정법신에서 비롯돼 가지고 인연에 따라서 드러난 거다. 그러니까 그 어디서 나왔냐? 청정법신을 참고해라.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앞에 용화스님 이야기했죠, 그죠? 용화스님 이야기는 뭐 얘기할 필요 없고 앞에 그 참고하면 되고요. 앞에 제가 잠깐 지나가면서 뭐라 했습니까? 조사스레이에 대한 그 물음. 요 약간 한 세대쯤 앞선 스님이고 취미 스님, 용화 스님의 스승, 그죠? 취미 스님에게 이제 어떤 스님이 물었죠. 조사스레이를.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이제 뜰 앞에 잣나무가 뭐 그냥 슈퍼 공안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 의뢰 조사스레이 하면 뜰 앞에 잣나무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앞에도 많은 문답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조사스레이를 취미 스님한테 물었을 때 이제 우리 노주를 다 알았잖아요. 노주. 그죠? 또 돌기둥, 노주와 등농,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저 노주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했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주가 뭔지 모를 때는 취미 스님이 노주에게 물어봐라 이랬을 때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는 뜰 앞에 잣나무라 하니까 잣나무를 아니까 그걸 가지고 궁구를 하고 참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주를 이제 알았으니까 그러면 왜 저 돌기둥한테 물어봐라 했을까 했는데 앞 영상에서 법전 스님의 그 법의에서 보니까 이 노주가 우리 채, 그죠? 법신의 채를 갖다가 비유할 때 쓴다라고 돼 있었죠, 그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 노주에게 물어봐라 했을 때 이것도 약간 굽이 될 수 있는데요. 결국은 노주 저놈이 뭐다? 조사스레이 그 자체다 이런 이야기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를 이제 사실은 물론 이건 이제 불교 학자들이 해야 될 이야기인데 지압인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설명이 법전 스님의 어떤 법문에서도 그래 되지만 그 노주가 체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죠? 법신의 체를 이제 비유하거나 할 때 드러낼 때 노주를 갖다가 이렇게 원형해서 사용한다 이랬죠. 그럼 이게 어디서 왔나 생각해 보면 혹시 취미 스님의 그 엉구에서 온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죠? 왜냐하면 취미 스님이 뭐 마조 그 다음에 백장, 남전, 보원 뭐 하여튼 고 언저리에 있는 상당히 학렬이 높은 스님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그렇게 조사 스님들의 엉구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때니까 그래서 취미 스님에게 조사 스레이가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취미 스님이 저 노주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조사 스레이는 저 노주를 가리키는 거구나. 그러니까 노주가 법신을 가리키는 거구나라고 이제 다들 그 취미 스님의 그 어떤 취를 갖다가 확철하게 꿰뚫지는 못했지만 그 말을 쫓아가 가지고 노주가 이 불가에서 쉽게 말해서 이제 조사스레이의 답으로서 하나의 그 답으로서 청정법신을 가리키는 그런 어떤 대상으로 비유적으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미 스님이 노주에게 물어봐라 한 거하고 조주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하는 거하고 사실은 같은 맥락에 있다. 알고 나면은 같은 맥락에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취미 스님 이후에 어떤 조사 스님들이 이제 쭉 공부가 다 되신 쉽게 말해서 이제 도인 스님들이 취미 스님의 그 말씀을 딱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그 도리를 드러냈다라는 거를 갖다가 아시겠거든 다들.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이 도인 스님들이니까 도인 스님들 사이에서는 그래 맞아 취미 스님이 저 노주에게 물어봐라 했을 때 그 저 노주가
그 청정법신의 체를 갖다가 드러낸 거다라고 이제 다들 이제 서로가 다 공인을 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노주를 갖다가 법신의 체로 이렇게 다들 성가해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원용하고 비유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 말의 핵심은 노주에게 물어봐라 하는 저 노주.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조주 스님은 조사스리가 뭡니까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랬죠, 그죠? 근데 취미 스님은 노주에게 물어봐라 그랬죠, 그죠? 그거를 그냥 똑같이 조주 스님의 화법 그대로 저 서 있는 노준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것과 관련된 거는 잠깐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힌트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건 뭐 벌써 말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제가 이제 처음 이제 뭔가, 그래.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동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동안 뭔가 공부가 안에서 이렇게 살살 잊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징후가 되겠죠. 그죠? 조사력도 좀 볼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뭐 그때 당시는 뭐 조사의록도 사실은 뭐가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백암록이란 책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게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오래 전입니다. 제가 뭐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 정도 됐을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2000년 언저리 정도 되겠습니다. 밀레니엄. 그때 이제 문득 책방에 갔는데 불교 코너에 이렇게 그때가 그게 교보문고인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책방을 갖다 이래 불교 코너에 가서 이제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겁니다. 본래 이제 이게 이렇게 뭐 발심이 이렇게 돈발하면은 이제 책을 사러 가죠. 가서 정말 필요한 책을 이제 사고는 그 위에 한 두 권 더 사죠, 그죠? 그거는 뭐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의 나쁘게 하면 욕심이고 하나면 뭐 그 어떤 구도열이 그냥 이렇게 확 확산하는 어떤 그런 현상인데.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책을 사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래가 이래 두리번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뭐 들은 거는 이제 금강경, 그때는 법화경이, 법구경, 능가경이니, 능엄경이니, 다음에 뭐 화엄경조차도 잘 제가 그게 뭐 하는 거지라고 하고 있을 때입니다. 금강경은 워낙 집에서 이제 어머니께서 뭐 말씀도 하고 이러니까 알고 있을 때. 이게 딱 보니까 그 금강경 강송하고 나왔고 이제 양장본으로 딱 돼 있는데 표지가 흰색과 약간 그 엷은 녹색이 섞여가지고 디자인이 괜찮았어요. 근데 보니까 금강경 강송했는데 백봉 김기추 선생의 금강경 강송 이래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꺼내가고 서문을 한 봤지. 그러니까 수염을 탁 기르고 안경을 탁 하고 이 옛날 그 뭡니까 갓 안에 쓰는 걸 뭐라 합니까 그걸 탁 쓰신 백봉 김기추 선생 사진이 딱 있고 프로필이 쭉 나오는데 뭐 아주 늦게 독립운동도 하시다가 아주 늦게 이제 뭐 견성오도를 하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청담스님께서 뭐 백봉 김기주 선생님 보고 백봉 머리 깎고 그래서 통도사 와가 조실해 뭐 이랬다고 합니다. 근데 안 하겠다 해가지고 일단 제가자로서 그게 보림선언입니까? 그 지금 제자분들도 다들 법을 공부하고 또 그 선원장님은 또 뭐 이렇게 법을 갖다가 또 전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백봉 김기주 쌤 그 이제 내용을 보니까 그냥 막 노래를 하고 있는 게 정말 강송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백봉 선생님께서 깨닫고 그 다음 날인가 하루 만에 그냥 막 하루 만에 막 읊은 어떤 뭐 노래죠, 그죠? 깨달으면 노래인데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책으로 나온 거다 이라길래.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한참 뭐 그때 진사원 내주기 막 책을 쓰고 막 이럴 때거든요. 그때도 제가 진사원 내주기를 작용 반작용이라는 그 개념이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냥 몰록골로 온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제가 많은 어떤 뭐 생각도 하고 이랬죠. 그 생각 끝에 이게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몰록골로 온 겁니다. 그래 맞아 이거네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이 딱 잡히고 몇 개를 생각해 보니까 타닥 들어맞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서 막 앉아가지고 막 이제 뭐 생각 달아나기 전에 정리해야 된다 해가지고 막 하니까 막 한 이틀 만에 막 전사 한 개씩 막 따닥따닥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딱 생각이 나면서
그래, 맞아. 정말로 깨달았으면 그 다음날 하루 이틀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그리고 그 스물복은 제가 샀죠. 제가 딱 구입해가지고 읽는데 어떤 건 알겠고 어떤 건 모르겠고 그런 어떤 지경이었죠, 사실은. 그래도 어떤 건 알겠다라는 게 대단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보다가 이제 지금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노주에게 물어봐라 하고 저 노준이라 하는 거하고 이제 매칭이 돼서 제가 문득 생각이 나서 하는 겁니다. 제가 앞 시간에 이야기했죠. 원고나 콘티 전혀 없이 그냥 연필로 메모해놨다가 하다가 생각나면 말하고 막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가상의 스토리죠, 사실은. 가상의. 그러니까 향엄상수와 같이 이렇게 이제 픽션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어떤 아주 그 미학적으로 감각이 있으신 분이 이제 친구인 눈이 조금 이렇게 안 보이시는 분을 이제 모시고 장미밭 꽃밭에 가가지고 장미를 탁 보면서 그 막 온갖 레토릭을 다 수사를 동원해가지고 장미를 팍 묘사를 하는 겁니다. 붉고 아름답고 꽃의 여왕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 착 하니까 막 그 앞을 못 보시는 분이 정말 보고 싶은 거죠. 장미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대단한 친구가 저렇게까지 묘사를 하는 거 보면 뭐 이거는 뭐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어떤 꽃일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나 저 장면 보고 싶다. 제가 사실은 살을 더 붙이는 겁니다. 어쨌든 그 책에는 그러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눈이 안 좋으신 분이 눈을 뜨고 장미를 보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제가 살을 붙이는 거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이 정말 장미 저 한 봤으면 좋겠다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이 그놈을 내가 한번 챙겨나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나 똑같은 마음이겠죠, 그죠? 그러다가 눈을 딱 뜬 겁니다. 그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눈을 떴다라고 백봉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만들면서 그 눈물 어떤 분이 눈을 떴다라는 이야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견성오도를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친구한테 야, 장미 좀 보러 가자고. 장미 좀 보러 가자. 장미를 보러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이 보면 아무리 자기가 눈 뜨고 난 뒤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 꽃밭에서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정말로 막 예쁜 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한테 이제 야, 장미가 뭐가 장미야 이러니까 장미 앞에 장미밭에 탁 데리고 가가지고 그 친구가 이 장미다 하고 이래. 눈 뜨신 분이 이걸 두고 그래 이야기했느냐고. 완전히 거짓말했네. 내 속았네. 이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 뜨신 분이 장미를 실물을 딱 보고는. 그러면서 딱 그 김기주 쌤, 백봉 쌤께서 거기다가 말을 좀 딱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고준한 말씀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백봉 쌤이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자, 저 장미를 누가 설명할 수 있겠냐? 저 장미의 본질을 누가 설명할 수 있겠느냐? 최고의 어떤 수사를 자랑하는 그 양반이 그렇게 묘사를 하고 했는데도 장미의 본체를, 본래 면목을 못 드러냈잖아요. 눈 뜨고 와서 보니까 아니거든. 그러면서 장미를 갖다가 가장 잘 드러낼 수 있고 장미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장미 그놈이다 라고 탁 백봉 교수님 딱 하면, 그거는 정말 찌릿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에 그래 맞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거는 진리야. 이건 백봉 선생님 말씀 정말 진리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때 맞다, 장미를 제일 가장 잘 드러내고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녀석은 장미 저놈뿐이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장미가 딱 드러내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진실이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갖다 붙인 거는 전부 다 허구고 허상이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하고 노주에게 물어봐라 하고 저 서가 있는 노준이라 하는 거하고, 자, 어떤 맥락입니까? 지금 제가 문득 생각나서 지금 비교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노주 저놈이 바로 그놈이다라는 의미가 되죠. 노주에게 물어봐라. 노주가 제일 잘 설명해 줄 거다. 그런데 노주가 있는 저 모습 저 자체가 바로 그것이다. 뜰 앞에 잣나무가 딱 있는 저 모습이 바로 조사스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본칙에 따른 성철 스님의 말씀, 덧붙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빨리 읽고 하겠습니다. 어떤 중에 조주 스님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스님은 경계를 가지고 사람에게 보이지 마십시오. 놀리지 마십시오. 뭐 이런 취투죠. 나는 경계를 가지고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다 하니까 다시 묻죠.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자, 여기 이제 성철 스님이 딱 말씀을 하십니다. 바다 밑에 등불을 켜니 온 세상이 환하고 돌 위에 꽃을 가꾸니 가지가 자라 신령하도다. 성철 스님의 이 말씀은 앞에 협산의 경계 읽어보겠습니다. 원숭이는 새끼를 안고 푸른 산봉우리 사이로 들어가고 새는 떨어진 꽃잎을 물고 푸른 바위 앞에 놀더라. 지금 성철 스님도 입구에 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꽃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협산 스님도 새는 떨어진 꽃잎을 물고 여긴 또 푸른 바위 이랬거든요. 앞에 놀더라 이래 되죠. 협산 스님의 이 자신의 법을 드러낸 이 자리를 똑같이 지금 성철 스님이 똑같이 지금 묘사하면서 드러낸 겁니다. 성철 스님의 이 말씀이. 그러니까 얼핏 봐도 뭐 돌 나오고 꽃잎 나오고 하니까 뭐 비슷하겠네 이래 되겠죠. 그죠? 그런데 각각 일구와 입구는 이게 뭐 그러니까 근본은 불법의 도리지만 어쨌든 그 어떤 차원이 경지가 다르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께서 이렇게 지금 착으로서 드러내신 것은 협산의 그 돌을 그대로 뚫어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성철 스님이 그만큼 역대 종장들과 틀끝만큼의 차이도 없이 확철대오를 하신 겁니다. 원숭이는 새끼를 안고 푸른 산봉우리 사이로 혹은 속으로 들어가고 이거는 성철 스님께서 차가하신 바다 밑에 등불을 켜니 온 세상이 환하고 이래 되는 겁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약간 다른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원의 자리는 같은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 이래 되고 그 다음에 새는 떨어진 꽃잎을 물고 바위 앞에 놀더라 하는데 여기서 보면요 뭐 새는 우리가 이제 막 그냥 새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되는데 여기 나오는 꽃잎, 푸른 바위 그리고 앞에 혹은 위에 옆에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 앞에 여기 세 구절 새구 꽃잎 푸른 바위 앞에 놀더라 뭐 이까지도 이게 다 뭐 법을 담고 있다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불법의 궁극의 도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래 되는 겁니다. 불법의 궁극의 도리는 뭐라 했습니까? 최초구, 장상구, 마루구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원용한 본원으로의 회기 청정법신에서 돌아와 쉬고 또 쉰다. 그죠?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성철 스님은 돌 위에 꽃을 가꾸니 그죠? 돌 위에 꽃을 가꾸니 가지가 자라나 신령하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는 제가 뭐 설명을 못합니다. 이런 것까지 설명해버리면 말로 이야기해버리면 이거는 안 하느니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향음 스님한테 위산영우 스님이 부모미생전 본래 면목이 뭐냐라고 질문 던지놨는데 뭐 향음 스님이 막 그냥 막 뭐 이거 안 가르쳐주면 내 죽어버릴 겁니다 할 정도로 막 달려 들어가지고 위산 스님에게 가르쳐 달라고 막 할 때 그 위산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입을 열어서 니한테 말로서 이야기한다면 너는 평생을 두고 나를 욕할 거다 이랬거든요. 그 나중에 깨닫고 난 뒤에 위산을 향해서 향음 스님이 향을 사르면서 스승님의 은혜는 진짜 백골난망이다. 그때 만약 말씀으로 일러주었던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라면서 그 은혜를 갖다가 정말 잊을 수 없다라고 향음 스님이 위산을 향해서 그 위산 영우 스님 위산에 계셨으니까 위산을 향해 향을 사르면서 그렇게 감사의 그 절을 올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고 말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협산 스님의 이 도리를 드러낸 이 경계를 승진 스님이 똑같이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불감 근선사가 송하였다. 다시 승진 스님 말씀 이어집니다. 만리장천의 비개인이 둥근 다리 맑고 환히 빛이 노라. 이 뭐 백암록에 뭐 이런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오노 극근 스님이 이 구절을 보면은 아이고 이 불감근이면은 아니죠. 삼불이니까 모르겠네요. 그때 같은 사형사제지간인가? 같은 그 오조보변 스님의 제자인가?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불감해근 임재종, 양기파, 오조법연의 법사네요. 그러니까 원호 극근 스님하고 사제지간 삼불 중에 한 분이네요. 불감, 해근 선사가 송하였다. 만리장천에 비계이며 둥근 달이 밝고 환히 빛이 노라. 만약에 이 말 할 때 제가 이제 상상을 해봅니다. 원호 극근 스님이 옆에 있었으면 그냥 입을 갖다 틀어막아가지고 그다 갖고 그냥 바닥에다 처박아서 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응구입니다, 이게. 아무튼, 그렇지만, 아무튼, 자리를 드러낸 거고, 그 다음에, 뜬구름이 모든 사람의 눈을 가리니, 달 속 선녀의 얼굴 보는 사람 드물다.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방망이를 맞아야 되는 응구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응구를 딱 접했을 때, 정말로, 한번 싹 지운다 그러죠. 그죠? 성교 스님이 산승이 점검해 보건데 마루꾼은 꿈에도 몰랐고 그리고 열반묘심 정법안장 이 무슨 말은 똥막대기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그런 어떤 그거라면 이 두 구절을 딱 놔놓고 불감건이 실수했노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무튼 뭐 여기서는 성교 스님께서 말씀이 안 하시네 그냥. 그렇게 이제 불감근선사의 말씀을 송을 갖다가 딱 이제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자리를 딱 드러내는데 그러면 이 불감선사의 이 두 번째 구절 이게 성철 스님의 앞선 차그의 두 번째 구절과 협산 스님의 두 번째 구절하고 같냐? 아니다. 다른 이야기고 이 두 번째 구절 불감근선사의 이 두 번째 구절은 앞에 천재 스님의 진찬과 연결돼 있다. 진찬의 어느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래 놓고 필경이 무슨 도리인가? 성진 스님이 또 착을 하면서 시리 소로 사바하로다. 이게 신묘장교 대다라니 뭐 천수경에 나오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만큼 잘 모릅니다. 저는 뭐 주력이라면 너음주밖에 모릅니다. 너음주밖에 모르고 어릴 때 그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사바하 뭐 하는 그거를 갖다가 어른들 하는 걸 좀 따라해 본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찾아봤습니다. 또 시리 소로 이게 뭐냐니까 신묘장구 대다라니 안에 나오는 시리 소로 사바 뭐 이래 나오는데 요는 이제 한 자씩만 갖고 왔죠. 뭐 한 자나 두 자나 뭐 두 자가 쌍으로 쓰이면 반복하는 거다 뭐 이렇게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혜의 광명 시리 우리가 빛이 시리다 뭐 이런 표현 쓰는 데서 또 비슷하죠. 그러니까 저쪽 팔리어나 산스크리트가 우리 말하고 아주 이래 공통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들 합디다. 저도 뭐 사실 한 30대 정도에서 막 공부를 했다면 팔리어 산스크리트 범어들 뭐 공부하고 막 난리가 났을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쪽으로 이렇게
뭐 쉽게 에너지를 갖다가 이렇게 돌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성철 스님의 이 법, 그죠? 가르침 이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갖다 설정해 가지고 그 가르침을 이렇게 따라간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 지금 해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결과로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제가.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리가 지혜의 광명이고 그 지혜의 광명에서 드러내는 어떤 덕, 뭐 공덕이라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처의 행, 그죠? 그러니까 지혜의 광명은 부처 그 자체를 가리키면은 시리가 소로는 뭐다? 이거를 갖다가 드러내는 부처의 행, 부처의 행장, 스카모니의 행장 같은 그런 덕을 가리킨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적절한 용어가 없어서 그런지 덕이라고 해놨는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지혜의 광명과 부처의 행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리 소로 사바하로다라고 한 것은 지혜의 광명을 신견했어. 지혜의 광명이 뭐겠습니까? 청정법신의 정과 해를 이야기하니까 청정법신이 딱 갖추고 있는, 원만히 갖추고 있는,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정과 해를 체득했어.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부처의 행으로서 중도 무리의 도리로서 살림살이를 쫙 진속을 융합한 그런 살림살이를, 원흉한 살림살이를 쫙 펼쳐간다. 이 말씀이 지금 시리 소로 사바하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혜의 광명과 덕이라니까, 자 아무튼 뭐 여기까지 제 3치긴 뜰앞의 잣나무 이 어떤 그 주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기와 관련된 다른 조금 잡스를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또 생각이, 이건 지금 생각이 난 게 아니고 이걸 살짝 정리할 때 이 이야기는 한번 해볼까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덕이라고 딱 나오는 순간에, 그래 덕, 우리가 덕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도덕경, 그지? 노자의 도덕경이 생각이 나죠. 도와 덕. 도와 덕이 뭐지? 여러분 이제 뭐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러면 도는 그래 그게 도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 덕은 뭐지? 이러면 덕이 뭐야? 이런 생각 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노자의 도덕경 하면 지금 성철 스님이 착으로 시리 소로 사바하로다 해가지고 딱 드러낸 게 뭐라고 했습니까? 도와 덕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냐? 불교적 의미에서 제가 설명을 했죠. 청정법신인 늘 칭견하고 그 청정법신의 본체인 정과 해가 돈발해가 현발을 해가지고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인연을 지으면서 그 정해의 어떤 실상이 연기로서 쫙 살림살이를 펼쳐가는 그 모습, 그게 뭐다? 그게 덕입니다. 그게 덕. 도가에서 이야기하는, 도덕경에서 이야기하는 덕이 뭐냐? 부처의 행위고 부처의 삶이다. 쉽게 말해가지고 법신에서 화신으로, 보신 화신으로 세상 살림을 갖다가 주제해 나가는 거, 그게 덕이다 이래 되거든. 그러니까 도가에서 말하는 덕이 결국은 불교에서 말하는 뭐다? 깨달음과 향상일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덕을 갖다가 불교에서 말하는 향상일로의 그 어떤 루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덕에서 뭐가 더 중요합니까? 도덕에서 도가 중요합니까? 덕이 중요합니까? 도가 없으면 덕이 있을 수가 없죠. 자연스럽게. 그죠? 그런데 덕이라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현발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공자 이야기하고도 연결되는데요. 그러니까 덕이라는 것은 뭔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어떤 가치자, 그리고 뭐 그 자체이자 수단이자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우리가 향상일로, 이 덕에 해당하는 향상일로를 갖다가 워낙 조사선이다 조사선이 돼가지고 조사선의 그 가풍에서 워낙 강조를 하니까 이 청정열애선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도가에서 덕을 워낙 강조를 하니까 도가 별로 그렇게 뭐 비중 있게 안 느껴진다는 이런 이야기죠. 이거는 본말이 전도가 됐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사선에서 뭐 자주 비판을 하지만 뭐 이런 거 청정법신 그거는 오직 모를 뿐이야. 알 수 없어. 그냥 우리가 느끼고 또 보고 듣는 이것 가지고 그냥 부처 흉내를 내면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이게 근본적인 어떤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왜? 도가 체화가 되면 덕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부처의 어떤 뭡니까? 본래 면목이 딱 갖추어지면 인연에 따라서 저절로 부처의 행위, 바람일이 온전하게 탁 나오면서 석가모니 세존께서 우리에게 딱 보여주신 그 일대사와 뭡니까? 일대사와 행장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뭐 우리 보면 이제 백년함에도 가면 두꺼비 보살님 앞에 이제 물을 탁 담아놓은 거 우리는 보통 습관수라 그러죠, 그죠? 그것도 차면은 저절로 넘치잖아요. 그거와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 도가 그렇게 가득 채워지면 저절로 넘쳐가지고 세상의 갈증을 풀어주고, 그죠? 모든 생명의 그 근원이 되는 거와 똑같이 도가 중요한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면은 가장 최초구의 이 청정법신을 친견하는 것, 청정법신불과 내가 완벽하게 하나로서 체화하고 친견하는 것, 그게 선행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없이는 향상일로가 없어. 근데 뭐 향상일로는 따로 있는 줄 알아. 그렇기 때문에 성철스님께서나 아니면은 역대 종장들이 그 앙산스님의 열애선 조사선이라는 그 말에 속아가지고 다들 후적될 때 역대 성철스님과 같은 그 본문 종사들은 절대 열애선과 조사선을 갖다 비교하면서 우열을 가리지 않았다니까. 그 자체가 이미 구업이니까. 그 자체가 불법을 모른다는 소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향상구를 강조를 하지만 그 최초구가 더 중요하다는 걸 갖다 잊어서는 안 된다. 뜰 앞에 잣나무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야. 뜰 앞에 잣나무가 물어있고 결국 물어있고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사실 비유적으로 뭔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가 물어있다가 나중에 말라버리죠. 그죠? 바싹 말라버리죠. 거기에서 바싹 마른 잣나무에서 황금잣이 주릉주릉 열리는 겁니다. 제가 비유적으로 그냥 여기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제가 이 최초구를 너무 향상구에 이렇게 함몰되는 그런 어떤 성향이 있다 말. 공부하는 사람들이 최초구가 뭔지도 모르고 최초구가 알 필요 없어. 구구단 거 필요 없고 우리는 미적분부터 선형, 대수학 이렇게 들어갈 거야.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또 딴소리를 했는데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제가 노자를 언제 봤느냐. 제가 책을 또 한번 살짝 소개하겠습니다. 이거는 옛날 대학 시절에 제가 복사한 게 아니고 우리 여동생이 같이 그때 대학을 다니고 있을 텐데 지금 아주 열심히 하는 우리 대보살인 여동생이 이걸 복사를 해온 것 같습니다. 뭐 이게 그 필수 과목도 아닌 것 같은데 전공을 이렇게 봤을 때는. 근데 보니까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 못 보던 책인데 그러니까 확인 안 해봤는데 그 여동생이 이걸 가지고 오지 않는 이상은, 왜냐하면 여동생이 이것 말고도 뭐 몇 권의 책을 복사해가지고 근데 아직도 있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이걸 여동생이 이제 가져온 거다 하고는 한번 그냥 읽어봤습니다. 슬슬 이렇게 그냥 뒤지면서. 그런데 뭐 이래저래 하면서 한번 이 안에 보면 내용이 막 빽빽합니다. 이렇게 옛날 그 한자로 해가지고 이것도 뭐 이렇게 종으로 썼는데
이 책을 이제 보면서 어렵죠. 무슨 말인지 어려운 거예요. 뭐 대학생 정도 신분에서 사실 노자를 갖다가 뭐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숙생에 뭔가가 공부가 있어야지 사실은 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쭉 이제 보다가 어느 구절에선가 딱 이제 마주친 게 뭐냐면 도, 덕. 그러니까 도가 뭔지 덕이 뭔지 특히 덕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설명을 해도 그냥 지금같이 이제 이렇게 명료하게 이제 경험해보고 하니까 그게 덕이구나 이래 되는데 도, 덕, 인, 의, 예, 법 이제 6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구절이 딱 나오는 겁니다. 도가 타락한 것이 타락이라니까 이제 뭐 좀 윤리적으로 타락했다. 뭐 이런 말을 하면 뭐 나빠졌다 이런 의미로 지금 생각이 되죠, 그죠? 그런 의미도 살짝 있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무위에서 유위로 이렇게 물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그 구절이 어떻게 돼 있냐면 도가 타락한 것이 덕이고 덕이 타락한 것이 인이고 인이 타락한 것이 예고 의고 우리 의리할 때 있죠, 그죠? 그리고 의가 타락한 것이 예고 얘가 타락한 것이 법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은 딱 뭔가 그러니까 확연하게 전체 내용이 쫙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뭔가 있다. 이 구절은 뭔가 있는 구절이다. 우리 노자께서 이 구절을 이렇게 장황하게 쫙 정리를 해놓은 거는 여기에 뭔가 그 도리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조금 유심히 읽어봤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를 낸 게 뭐냐면 도는 천지 만물의 도다. 그리고 뭐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할 때는 하는 순간 그거는 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결국은 불교에서는 그 청정법신의 그 자리를 이름 붙일래야 이름 붙일 수 없다라는 거나 같은 맥락이고 취지라는 거. 완전 쉽게 다가오죠, 그죠? 도가도 비상도. 그러니까 도는 천지 만물의 도고 이름 붙일 수 없고 그냥 유형으로 드러나는 것도 아니지만 온 천하를 갖다가 천지를 갖다가 주재하고 관장하는 어떤 그런 에너지고 힘이고 뭐 가치고 그죠? 뭐라고 이름 붙여도 상관없지만 하여튼 그런 존재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딱 되고 그럼 덕은 뭐냐 하니까 제 스스로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도덕군자라고 했을 때 이건 덕망이 높은 사람이다. 도가 높은 사람이다 하면 그건 도인인데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는 도가 높은 사람이다라고 하면 우리 사회와는 사실 격리된 그런 차원의 존재를 가리키고 덕망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하면 우리 사회와 딱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사람이죠. 덕을 베푼다. 그래서 맞아. 이 도가 무형의 도가 이제 유형의 어떤 존재, 그게 사람이든 아니면 그게 무정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큰 바위가 많은 어떤 우리 그 무정설법과 같이 이렇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줄 수도 있으니까요. 산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사람을 포함한 일체의 어떤 유형물이 드러내는 자연의 도의 섭리, 이것을 덕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덕망이 높은 사람이 이렇게 행하는 우리가 이제 부처의 행위다 이렇게 보면 그걸 갖다 이제 덕이라고 이렇게 본질은 뭐 똑같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비유적으로는 비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처행과 같은 그런 덕망을 갖다가 이렇게 딱 드러내. 근데 왜 이걸 타락했다고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타락이란 말이 부정적인 그런 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타락은 떨어졌다라는 이 말인데 그게 완벽한 무인 도에서 이제는 형체를 가진 어떤 존재로 그 도가 체화되면서 유의와 함께 어울린다라는 의미에서 이게 타락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타락. 자, 이러면 이제 그럼 덕이 타락한 게 인이다 이래 되죠. 그러니까 이 타락의 핵심적인 요소는 뭐다? 유의다. 인위적이다. 이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덕이 타락한 것이 인이다. 그럼 인은 뭐냐? 인은 공자가 최고로 치는 우리 뭡니까? 어질인, 척은지심, 그죠? 염치란 수호지심, 이렇게 막 가는 건데, 그러니까 공자가 최고로 친 인이 덕이 타락한 거다. 이래 되는.
그러면은 이 어질인이라는 것은 뭔가 측은한 마음이 올라오고 한다는 이런 것들은 왜 덕이 타락한 거냐. 덕이라는 것은 그 자체에 뭐다. 저희 말 신신명 첫 구절에 간택이 없네. 간택이. 자기가 뭘 행할 때, 그 부처의 행위, 의무소주 이생기심으로 그냥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택하지 않대, 덕이. 이제 불교와 이래 연결시켜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죠. 그런데, 인이라는 것은 측은지심이다라는 것은 거기에 뭐가 들어간다? 간택이 들어가는 거죠. 측은하다 하면 대대로 뭐가 있다? 측은하지 않다라는 이런 개념이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다 인간의,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요. 감정이. 이거는 뭐다? 간택하는 거지. 간택하는 거. 그러니까 덕보다는 더 유의로 들어가는 것이 인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은 덕이 타락한 거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인이 덕보다 못하다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겠죠. 어떻게 보면은 덕까지는 우리의 어떤 현상 세계에서 정말 만나기 어려운,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어떤 삶과 행장을 펼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극히 드물듯이 덕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실현하고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는 사실 거의 이상적인 존재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 현실 세계에서 정말로 맞닥뜨릴 수 있는 최고의 어떤 퍼스널리티, 인성을 가진 그런 존재는 누구다? 그는 인자다 말. 인자. 의질 인자의 인자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갖다가 넘어선 형이 상학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갖다가 추구하고 다루는 도가의 노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도덕이 중요한데, 형이 하학적인 현실 세계에서 공자의 어떤 그 제일 모토는 뭐냐면은 다투지 말고 화목하게 살자. 제가 보기에는 공자의 제일 모토는 싸우지 마. 사이좋게 지내. 이거거든. 여기에서 최고는 뭐다? 인이다. 인. 어질인이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면 항상 불쌍하게, 측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갖다가 돌아보고 하는, 이게 이제 불교 역지사지하고도 연결되지만, 그러니까 공자의 그 어떤 최고의 덕목인 그 인인데, 인이 덕이 왜 타락했냐? 더 유의의 경계로 들어갔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냐? 의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의리 이러면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것. 특히 우리 이 사나이들의 세계에서는 의리가 최고의 덕목이지. 의리가. 그런데 이게 이제 사나이들의 세계에서 왜 의리가 최고 덕목이냐면, 사나이들, 수컷들의 이 세계는 투쟁의 세계니까. 투쟁의 세계. 투쟁에서 생존하고 남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최고로 중요한 어떤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의가 정말로 중요한. 그럼 의는 어떤 의미로 정리가 되느냐 하면은, 의는 우리가 의리 있다 이러면은 아주 대단한 어떤 덕목을 갖춘 그런 존재라 생각을 하는데, 의의 어떤 그 본래의 어떤 정의는, 개념은 뭐냐면은 자기가 하기 싫어도 어떤 그 인연과 어떤 관계 혹은 정리에 따라서는 이익 이런 걸로 인해서 하기 싫지만 어찌할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심리, 이게 의라. 이게 의리거든. 의리. 뭔가 부쩍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모든 거 다 제쳐버리고 나는 오로지 저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질 거야. 이게 의리가 아니라니까. 이게 그러한 어떤 거기에는 뭔가 인위적인 계산과 인위적인 어떤 분별, 이게 딱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보다는 훨씬 더 타락한 유의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지. 의리. 야, 자식 의리 없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좀 손해보더라도 인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내가 니한테 지금까지 해준 게 얼만데. 참 의리 없는 녀석이네. 느낌이 옵니까? 수컷 세계, 남자들의 세계에서 의리라는 것은 그런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타락을 한 거죠. 그죠?
뭐 얘가 뭐야 얘? 그러면 얘가 왜 의가 타락한 게 얘지? 그럼 의리보다는 얘가 좀 더 높은 곳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의까지는 개인적인 사람 대 사람 사이에 개인적인 어떤 관계, 거기에서 나타나는 정서, 분별, 이것이 바탕이 돼서 전개가 되는데, 얘는 뭐가 된다? 이제는 개인의 차원을 떠난 공동체, 조직의 차원에서 외부의 힘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외부의 힘이 얘를 지켜라, 예법을 갖추라, 예의가 없다. 예의가 없다라는 것이 너 어질지 않다 이 소리가 아니죠. 예의가 없다라는 것은 마땅히 공동체에서 하나의 규범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그러한 가치와 관습과 어떤 제도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인 대 개인의 관계가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 개체와 전체와의 어떤 투쟁이라는 그런 어떤 이제 뭔가 다툼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유의에서 가장 이제 안 좋은 것이 뭐다? 다툼이죠, 다툼. 공자는 다투지 말고 살자 말이야. 사이좋게 살아. 공자 철학을 갖다 한마디로 딱 하면 다투지 말라 이 말. 사실은 도가의 제일 그게 다투지 말라. 지시비비 가리지 말라. 이게 이제 불교하고도 이렇게 맞닿아 있다고 보는데, 그럼 공자도 다투지 마. 서로 사이좋게 살아.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가나 불교나 요가에서 제일 덕목은 뭐다? 다투지 말아면 다투지. 왜? 알고 보면 다 하나니까. 뭘 다투고 난리야. 이제 이래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자는 사이좋게 살자.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살자. 이게 공자 철학의 제1 모토거든. 사기 시습지, 불력 여로와 이런 것들은 그 다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과정이야. 공부 과정일 뿐이라. 응? 유붕이 자원방래하니 불력 여로와.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니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당연히 기쁘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다투지 말고. 때때로 배우고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왜 배우고 익히냐? 다투지 않기 위해서 배운다. 이래 되는데,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 이 학문, 지식이라는 것은 남과의 투쟁에서 승리하고 자신의 이익을 갖다가 획득하고, 더 나아가서는 남의 것을 갖다가 탐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 있다. 어떤 철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지식 무용론을 탁 펼치는 거죠. 옛날에 그랬죠. 그러니까 뭐 한자 한문 시대 때는 그 글을 안다는 것 자체가 권력이었거든. 권력.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얘는 이제 타락이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어질인하고 그 바른 예를 갖다가 이제 비교를 하면, 이건 제가 옛날에 강남구청에 그 강의할 때 영어 교재에 그 서문인가에다가 하여튼 이 이야기를 썼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영어 강의보다도 뭔가 더 중요한 걸 갖다가 어쨌든 뭐 이렇게 전하려고 했던 그런 그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예와 인을 이제 인과 예를 제가 사례를 들어 이야기를 했죠. 우리 뭐 옛날에 저와 같은 세대 같으면은 다들 이제 동전 교복 입고, 그죠? 까만 영화 친구에 나오는 그런 교복 입고, 그 막 책가방 뚜껍게 해가지고 가면은 그게 뭐 꼭 뭐 공부 잘하는 학생 같이 해가지고 어쨌든 있는 책 없는 책 다 책가방에 넣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버스 타고 다녔죠. 콩나물 시루 버스. 아침에는 거의 뭐 그때는 이제 주로 젊은 여성분이 이제 그 차장을 하는데 차장하고 같이 버스 문 열어놓고 매달려 가죠. 그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건 전부 다 그냥 그 뭡니까? 도로교통법 위반이죠. 그죠? 아무튼 그럴 때 이제 버스를 딱 탔는데, 타가지고 정말로 어젯밤에 거의 막 밤새우다시피 막 공부해가지고 아침에 그 주초고사를 해가지고 월요일날 1, 2, 3교시 막 국영수 시험 막 치고, 이제 그러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고 이제 버스에 앉았는데, 딱 앉아 있는데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딱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딱 올라오시는 거예요. 할머니 한 분이 아주 연로한, 그러니까 자리가 필요한 할머니 한 분이 딱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뻘떡 일어나가지고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하고 이렇게 딱 모시고 그리고 그 무거운 책가방을 이제 다시 딱 드니까 할머니가
받아주겠다고 이러는데, 아, 할머니 이거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 할머니 무릎에 놓으면은 이 건강에 안 좋으시다고, 괜찮다고. 자,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고, 할머니가 이제 딱 올라왔는데, 아, 할머니가 올라오셨네. 아, 일어나야 마나 심장이 팍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탁 다가, 아, 도덕 시간에 뭐 우리 뭐 그렇게 다 배웠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주위의 눈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눈치도 삐고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일어나가지고 할머니를 딱 앉추죠. 그러면서 그 할머니는 똑같이 이야기하죠.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비켜준 학생이나, 한참 눈치를 보다가 일어나서 자리를 비켜준 학생에게나 할머니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고마운 학생, 착한 학생, 건강하고 공부 잘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눈치를 딱 본 이 학생은 뭡니까? 자신의 내면이 아니고 자신의 외부에서 공동체의 어떤 가치가 자신을 압박을 탁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압박에 못 이겨가지고 할머니한테 자리를 양보를 딱. 이게 예다, 예. 예의가 바르다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는 뭐냐? 첫 번째, 벌떡 일어나는 학생은 딱 보는 순간에 내면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주위 뭐 아무런 변수가 안 되는 거죠. 딱 보는 순간에, 아이고 할머니 올라오시네. 집에 우리 할머니도 저러실 텐데, 아이고 일어나야지. 벌떡 일어나가지고 할머니 딱 앉추는 거.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외부의 어떤 공동체의 어떤 가치나 제도나 규범이나 이런 거 아무 관계없이 스스로 내면에서 우러난 마음으로 딱 하는, 이게 인이다. 인. 그래서 인과 의는 그렇게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얘가 타락한 것이 법이다. 이제 뭐 여러분들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법은 뭐겠습니까? 법은 투쟁의 산물이거든. 투쟁의 산물. 이해 갈등, 이익과 갈등의 어떤 그것을 갖다가 조정하기 위해서, 뭐 때로는 어느 한편을 갖다가 박살을 내기 위해서, 권력자 입장에서는 법을 이용해 가지고 반대편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죽여버리기 위해서도 쓰이는 것이 법이고, 또 대등한 사람들끼리는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갖다가 쟁취하기 위해서, 또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갖다가 공격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얘가 타락한 것이 법이다라는 것은 너무도 지당한 이야기고, 그래서 그 춘추 전국시대 때 법가들이 그 상항, 이사, 한비자, 그죠? 뭐 이사는 뭐 진시황하고 같이 도와가지고 진제국을 갖다가 건설했지만 나도 또 비참하게 죽죠. 뭐 조고의 모함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상항, 이사, 한비자, 그러니까 그 앞에가 이제 순자였죠. 원류가. 순자의 제자들이 이제 나오면서 상항, 이사, 한비자 이래가지고 법가들이 쫙 하면, 법가들이 결국 뭡니까? 법으로서 통치해야 된다. 그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진나라였다 말이죠. 엄격한 어떤 법률이 시행되면서, 그죠? 그러기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우리 삼국지에 나오는 누굽니까? 초한지에 유방. 유방이 이제, 사실 유방은 어떻게 보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존재인데, 밑에 이제 소하나 뭐 이런 사람들이 조금 이제 지식이 있고 덕망이 있어서, 그러니까 항우도 막 그냥 옛날 백기가 막 20만 상대 병사를 갖다가 그냥 생매장하는 거와 똑같이 항우도 그 짓을 했잖아요. 들어가가지고 남경이가 어디 장안인가 들어가가지고 그랬는데, 항우는 유방은 먼저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진나라의 법을 갖다가 완전히 폐기해버리고, 그게 뭐 산법이라 그럽니까? 뭐 사람 죽인 자는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는 것은 뭐 손목을 자르고, 뭐 하고 그 가장 기본적인 법만 딱 나눠놓고 다 없애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덕망을 얻었죠. 아무튼 이게 법이라는 것은 그만큼 인간 사회에서 가장 저급한, 이거는 뭐 덕이라고도 할 수도 없겠죠, 그죠? 가장 저급한 것인데 또 가장 필요한 것이죠. 왜? 인간 자체가 욕망 덩어리고, 그 욕망 덩어리는 덩어리라고 보면은 갈등과 투쟁은 필연적이죠. 필연적.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보다 전부 다 뭡니까? 자기 자신의 껍데기에서 시작해서 외부의 어떤 많은 가치들이 이합집산을 이루면서 갈등과 투쟁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노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 쉽게 말해가 이거는 말종인 겁니다. 말종.
그러니까 법과 사상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이제 법으로 가는데, 그런데 달리 또 이야기하면 우리 그 헌법에 보면 그래 나오죠. 우리 그 재판관은 어떻게 합니까?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 그러니까 사사로운 어떤 감정이나 사사로운 이해관계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을 보면은 이게 이제 돌고 도는 전체적으로 원흉한 그런 도리에서 보면 법이라는 것이 지극히 뭐다? 상식적이다라는 거죠. 그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느 한편으로라도 이게 우리 법원에 보면 저울이 딱 돼 있잖아. 평행의 거죠. 어느 한쪽으로 기울면 이게 법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외연적으로 드러나는 그 가치는 정말 똥막대기보다도 못한 건데, 왜? 인간의 그 어떤 욕망과 투쟁의 어떤 그 산물로서 등장한 것이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본질 내면을 딱 들여다보면 너무나 올바른 겁니다. 법이. 어느 한쪽이 기울이지 않고 딱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는 우리가 양심이라고 하지만 안으로 들어오면, 그죠? 근데 우리의 어떤 외연적인 면으로 가면 이게 이제 상식이 되는 거예요. 상식. 요즘 뭐 공정과 상식이라면서 그 단어의 뜻들이 좀 어떻게 쓰이는지 뭐 새로 뭐 그러니까 신조어, 그죠? 공정과 상식이 마치 신조어처럼 느껴지는 뭐 어떤 그런 지금 분위기지만, 아무튼 우리가 원래의 어떤 상식이라는 그 의미를 딱 봤을 때는 법이 다시 그 본질적인 가치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도인 것입니다. 도가 뭐겠습니까? 기울어짐이 없이 딱 중심을 잡고 있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도가 다시 돌아가지고 법이 다시 돌아가 도로 점핑하면서 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법이. 그 본질적인 것을 보면은, 그러니까 법은 곧 상식이고, 이 상식이 그 본질의 궁극적인 자리에 가보니까 도더라 말이야, 도. 그럼 이게 이제 우리 가면은 상식이 뭐다? 우리 평소에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영어로 common sense라 그러죠. 일반적으로 다 수긍하고 일반적으로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어떤 사고와 관념이다. 이게 뭐다? 이게 추상적으로 가면 도가 되는, 도가.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도가 뭡니까? 물으니까 평상심이 도인이라. 이게 현대적 용어로 하면 상식이 도인이라. 이래가는 겁니다. 상식이 도인이라. 그러니까 다시 또 원흉하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극과 극은 통하고, 저 바닥에 처박혔다 싶으면 보면 어느새 하늘에 떠 있다. 올라가 있다. 제가 앞 영상인가 유수불쟁선이라 그랬죠. 그런 분은 앞을 다투지 않는다. 누구나 다 싫어하는, 그래야 하는 저 낮은 곳을 향해서 가면서도 앞을 다투지 않아. 근데 어떻게 보니까 하늘에 올라서 온 생명을 주관하고 있다. 이래 되죠. 물이.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원흉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불교에서 이론상이라는 거. 구지스님의 일지 손가락 하나 딱, 이게 얼마나 이게 위대한 것, 뭐 더 이상 붙이는 뭐 위대한 것이냐, 이걸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이 노자 책을 보면서 또 하나 이제 탁 감명 깊게 탁 온 게 뭐냐면은, 여기서 빈 잔을 갖다가 이렇게, 잔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사발을, 그릇을 갖다가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서 이 그릇의 본질이 무엇일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절을 딱 보는 순간에 범상치 않다. 범상치 않다. 그래, 분명히 내가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다른 말을 할 거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릇의 본질은 그 빈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다.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 그 빈 공간이 그릇의 본질이다 하는 순간에 맞다. 왜? 그 빈 공간이 없으면 그릇이 아니잖아요. 외형이 있지만, 물론 외형이 있음으로써 공간이 생기는 거지만 그 본질은 공간이거든. 그 공간을 우리가 다 사용하는 거지, 그죠? 궁극적으로. 그러면서 제가 맞네. 거기에서 시작해가지고 내가 이
이 노자 아까 그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전부 다. 그래갖고 이제 읽기 시작한 거고. 그랬는데 이제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하기 때문에 또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자와 공자, 보통 노자와 공자를 이제 많이 비유를 하죠. 그러면서 뭐 노자가 공자를 꾸짖었다.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막 형이상학적인 그 어떤 도의 궁극을 추구하는 노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세간에 내려가가지고 그 시장에 꼬꼬마들 모아놓고 야 다투지 마, 싸우지 마, 안 싸우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막 손가락질 하고 있는 공자를 보고 있으니까 노자가 생각이 들었겠죠, 그죠? 그런데 솔직히 노자가 위대하냐 공자가 위대하냐, 우리 불교의 불교와 우리 그 불교 불법과 부처님의 그것이 우리 일상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듯이, 사실은 공자가 우리의 삶에는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당연히 세력도 컸죠, 그죠? 근데 이제 노자는 아주 형이상학적인 최고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궁극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그것이 우리 현상계에서는 도달할 수 없는 가치를 추구한다, 이래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게 어떤 철학적인 어떤 가치로서 우리의 어떤 삶의 하나의 기준과 지표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공자는 일단 무조건 싸우지 마, 사이좋게 지내, 다투지 말고. 이게 이제 그 춘추 전국 시대 때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이든 어떤 그런 사회적 환경에서 당연히 공자는 현실 세계에서 싸우지 말자 이랬고, 노자는 싸우지 말자고 그건 안 돼, 모두가 도덕군자가 되지 않는 이상은 싸움은 거치지 않아. 그러니까 공자 네가 아무리 떠들어도 이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야, 이런 측면에서는 노자가 맞죠. 왜? 인류사에서 다툼이 없던 시대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옳다 누가 어떻다 이제 이걸 떠나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부처님을 갖다가 이제 딱 이제 개입을 시키면, 제가 이제 공자하고 노자하고를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간혹 이제 뭐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나, 물론 이 강의가 철학 강의 이런 건 아니고요, 영어 강의를 할 때 좀 수준 높은 수강생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런 이야기도 이제 하고 이랬는데, 뭐냐면은 공자와 노자를 갖다가 한번 셰프로 비교를 하면, 요리사로 이 세상에서 최고로 맛있는 뭐 찌개를 끓인다 못한다 하는데 김치를 내세요. 김치 정말로 막 어느 누구나 최고로 인정하는 김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김장 담근다 이러니까 김치를 담근다 해봅시다. 김치를 그랬을 때 노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노자는 그 최고로 맛있는 그 배추를 가꾸고 있는 온 농갓집을 갖다가 찾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찾아다니고 있다라는, 최고 최상품의 배추를 갖다가 2007, 800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찾아다니고 있다. 노자가 비유를 하자면 아직 못 찾았어. 그런데 공자는 딱 김치 좀 만들어 와, 제일 맛있는 거 만들어 와 이러니까 바로 그 동네 가가지고 막 눈으로 딱 봐 괜찮다 싶은 배추 다 뽑아 와가지고 온갖 양념을 막 다 쳐가지고 어쨌든 막 자기가 생각하기에 최고로 맛있는 최고의 어떤 김치를 갖다가 딱 만들어가지고 먹어봐 맛있지 이라고 있고, 그러면 우리 부처는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니까 뭐 붓다라고 세존이라 합시다. 세존은 어떻게 하느냐? 세존은 바로 그냥 딱 자신의 정원에 텃밭 딱 만들어가지고 바로 최고의 배추를 갖다가 바로 수확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최고의 양념을 곁들여가지고 딱 담아가지고 쫙 모든 사람들 상 앞에다가 쫙 늘어놨다는 이야기죠. 비유가 그렇답니까? 자, 어쨌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역시 또 뭐 다른 이야기들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뭐 조금이라도 단 한마디라도 도움이 된다면 제가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물론 뭐 이 시간은 제 시간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시간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제가 뺏는 건데, 그런 어떤 시간,
네, 어떤 거, 그러니까 worst time, was while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was while인데 while이 뭐뭐 한 동안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was while이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인데 그게 그만한 시간을 들인 가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간을 들인 어떤 가치가 있다 이렇게 뭐 스스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 최초구 앞에 전나무는 최초구고 우리의 청정 법신을 어쨌든 신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게 되어야만 향상 일로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향상 일로는 우리의 그 향상 일로라니까 마치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저 먼 곳에 어떤 더 높은 곳에 어떤 불법 도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향상 일로는 우리의 삶이다 말이야. 삶 속에서 어떻게 이 불법 도리가 그게 구현되고 함께 나누느냐 이게 향상 일로고 그게 이제 궁극으로 가면 중도 불이로서 부처와 중생 그리고 뭐 번뇌와 보리 그리고 생사와 열반이 모두 하나가 되어 가지고 자유자재하게 이 삶을 굴리는 그것이 마루쿠의 영역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원용해 가지고 최후로 우리가 본원으로 회개해서 쉬고 또 쉬는 그곳이 우리의 청정법신인 우리의 성품 그 자리다. 여기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제 3칙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1칙인 득산탁발화, 2칙인 염화미소, 3칙인 여기 드라페 잣나무, 최초구, 향상구, 마루구 그리고 전체적으로 운용한 보는 회기구까지 포괄해서 딱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 간명하고 간단하죠. 뭐 이렇게만 살면은 뭐 아무 문제 없죠, 그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하고요. 뒤에 이제 뭐 사칙 이쪽은 이제 조금 쉬었다가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1, 2, 3칙이 어쨌든 골수를 다 드러내고 있으니까 뼈감독도 제가 3칙까지만 딱 하고 일단은 지금 스탑 이래 하고 있죠. 그러니까 4칙부터 뭐 다 할지 아니면은 보면서 이제 뭔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어떤 골수를 갖다가 드러내고 있는 그런 화두공안을 선별을 해서 할지 그건 조금 생각해보고 하겠습니다. 생각해보고 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이 본지품관과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화두공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본지품강을 갖다가 공부를 하면서 문득문득 올라왔던 생각들이 있거든요. 뭐 운문의 삼전어라든지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승재 스님한테 2번의 방망이를 맞은 그런 사건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잠시 이어서 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본지품강의 본 내용으로 이렇게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